자, 201페이지 보면 소유권의 뜻이 서론에 나와 있고 범위가 있고 상린관계가 있습니다.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와 소유자 사이에 인정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4번에 주의토지통행권이 있습니다. 주의토지통행권. 자, 여기를 잠깐 보세요. 땅이 있는데요. 왼쪽이 갑소유 땅이고 오른쪽이 을소유 땅이고 여기 공로가 있어요. 공로. 공로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겠죠. 근데 갑소유 땅에서 공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왜? 여기가 다 산이야. 이런 갑소유 땅을 뭐라고 부를까요? 학계론에서 뭐라고 하죠? 이런 땅을? 맹지, 그러죠? 사방에 둘러싸인 땅. 즉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토지. 이게 맹지예요. 이럴 때 갑은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죠. 이런 땅이 있을 수 있죠. 많아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 있는 갑소유 땅, 맹지는 아니죠.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긴 있죠. 그런데 폭이 30cm. 통로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 배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 통로가 있긴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통로가 아예 없는 토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있으니까. 당연히 이때 갑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인정되는 권리를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부릅니다.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주위 토지 통행권입니다. 조심하실 것은 갑이 을에게 나 통행하자라고 통행을 청구해서 을의 허락을 받아서 통행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권리입니다. 주위 토지 소유자인 을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권리지만 주위 토지 소유자인 을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들이 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갑이 나의 허락도 없이 내 땅 앞을 뻘뻘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자동차도 통행해. 뚜껑 열리죠? 열려도 어쩔 수 없어. 왜? 그때 통행하는 갑의 맞박에 민법 제219조라고 딱 써 있어. 그럼 꼼짝 못해요. 을은. 통행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주위토지 통행권이에요. 자, 개념.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토지나 공로로 출입할 때 있긴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여기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이런 땅이 있을 때 주위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그 주위토지를 통행하는 권리를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위토지 소유자인 을에게 손해가 막심하겠죠. 따라서 손해를 보상하고 통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상통행권 이렇게 부릅니다. 원칙이 유상입니다. 원칙이 무슨 통행권? 유상통행권. 밑에 보면 219조 유상통행권이라고 해서 현재의 토지용법에 적합한 통로가 없을 때 또는 기존 통로가 없어도 부적합할 때 이럴 때 인정되는 게 주위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갑이 넉넉한 통로가 있어요. 이 공로예요. 이쪽으로 넉넉한 통로가 있어요. 폭이 한 3m 되는 통로가 있어요. 근데 이 통로로 여기까지 가면 1시간이 걸려. 여길 휙 지나가면 1분이면 가. 갑, 을소유 땅을 통행하고 싶겠죠? 통행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주위토지 통행권. 안 되죠. 왜?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이거 아니면 이거여야 돼요. 이거는 1시간 걸리는 걸 1분에 가니까 편리하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통행 불가 또는 통행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와 같은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왜? 을이라는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는 안 돼요.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나아가 주의투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통행하는 유상통행권입니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은 정당하게 타인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보상이고요. 불법적으로 침해하게 되면 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동차로 쳤다 배상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가지고 먼지가 많이 났다 보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침해는 보상, 불법적 침해는 배상 이렇게 되는데 이건 지금 정당한 침해죠? 갑의 입장에서는 법에서 통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당하게 통행합니다. 다만 정당하게 통행을 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생기니까 그 손해를 배상이 아니라 보상하라 이렇게 됩니다. 유상통행권. 여기 219조예요. 반면에 219조는 유상통행권이고요. 220조는 예외적 무상통행권이에요. 보상 안 해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갑소유 땅이에요. 여기가 공로예요. 갑소유 1필지 토지인데 갑이 이걸 분필을 해요. 땅을 쪼개 이렇게. 그래서 이 땅을 을에게 팔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맹지예요. 갑이 쪼개서 팔지 않았을 때는 공로가 출입이 가능했죠. 예? 이 상태에서는 공로 출입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한 필지 땅을 쪼개서 일부를 양도하다 보니까 맹지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럴 때 갑은 이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가? 있다. 있으면서 무상이다. 일필 토지를 일부 양도함으로써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토지가 생겼을 때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슨 통행권이 인정된다? 무상. 또 하나가 갑과 을이 일부 양도고요. 또 하나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이 있어. 공유. 이 공유하던 땅을 나중에 나누는 걸 공유물 분할이라고 불러요.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분할을 했어. 물론 이쪽에 공로가 있어요. 역시 땅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이것도 분할하기 전에는 한 필지 땅이어서 공로가 출입이 가능했는데 분할하다 보니까 공로 출입할 수 없는 땅이 생겼죠. 이럴 때도 분할 당사자 사이에서는 뭐가 인정된다? 무상통행권.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은 유상통행권인데 예외적으로 토지 일부 양도하거나 공유토지를 분할함으로써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토지가 생겼을 때는 예외적으로 무슨 통행권? 무상통행권. 이게 인정된다. 그래서 202페이지 220조 무상통행권 분할이나 토지 일부를 양도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보상 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보상 의무가 없다. 그 위에 동그라미 5번 기억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손해배상하고 통행한다라고 돼 있죠? 배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상. 네, 보상하고 통행한다. 자, 상린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 주실 개념은 주의토지통행권 개념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기본서에 나오는 조문 몇 가지 간단히 체크하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가 소유권 취득이고요.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그랬고 그 법률 규정에는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뭐가 핵심이다? 취득시효. 그래서 203페이지에 보면 소유권 취득 원인의 네모 1번 취득시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취득시효라는 건 부동산 또는 동산을 물건이죠. 그렇죠? 물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를 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건을 점유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냐
없냐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취득 시효라고 합니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 경과의 효력이에요. 이럴 때 시간이 경과하면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취득 시효 이렇게 부릅니다. 물건을 점유하고 그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시켜주는 제도를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효 또는 시효 취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의의예요. 의의는 간단하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로 주택의 경계를 이루고서 세워져 있었는데 또는 경계 없이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측량을 딱 해봤더니 옆 건물이 내 땅을 이만큼 침범하고 있어. 이 옆 건물 소유자는 모르고 있을 수 있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나 어쨌든 그 옆 건물 소유자가 내 땅을 이만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20년이 이미 지나버렸어. 그럼 그 옆 건물 소유자에게 그 땅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이 분쟁이 생겨요. 이런 걸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유형.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있고요. 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동산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은요,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동산은 당연히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45조 1항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아까 잠깐 봤었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그 점유가 20년 계속된 경우, 이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예요.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고 20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계속된 점유여야 돼. 어쨌든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소유 토지를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갑소유 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계속 점유했어요.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되죠. 그러면 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바로 소유권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걸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어쨌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일단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소유자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상태에서 10년이 계속돼요. 그러면 얘는 이미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와는 달리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을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런데 갑이 계약 당시에 만취해 있었어요. 그럼 갑을 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라 그랬죠. 그럼 을 등기도 무효죠. 근데 을은 갑과 계약을 할 때 을이 만취됐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어쨌든 을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 점유를 넘겨받았어요.
갑이 만취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우리 등기엔 공신력이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 안 되고 있는 결함을 이 등기부 취득자가 약간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자로 등기가 됐는데 무효예요, 이게. 그럼 나는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난 몰라. 모르고 이렇게 지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부 취득자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등기부취득시효는 잘 보세요.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고요. 이렇게 하게 해서 바로 뭐를 취득해? 소유권을 취득해. 그런데 이거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 어떤 분쟁이 주로 생길 수 있는가? 사례. 미리 좀 머리에 쐐기를 박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토지. 갑소유 땅에 을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갑소유 토지를 을이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는 걸 몰라요. 왜 몰라? 민법을 공부 안 했으니까. 실제로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태반이죠? 몰라요, 몰라. 근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얘가 점유취득시효라는 걸 알았다. 그럼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고요? 당연히 갑한테 이걸 행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갑이 아이고 내 땅을 20년간 점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등기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놈은 없어요. 뭔 개소리냐. 개수적 하지 마라. 둘이 분쟁이 붙어요. 이럴 때 갑 에이 머리 아파. 팔아먹어. 병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병 소유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하지요. 왜? 갑의 땅을 을이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등기하지 않는 한 누가 소유자예요? 갑. 소유자가 팔았어요. 당연히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부동산 이중매매하고 비슷하지요. 얘가 제1매수인하고 비슷하잖아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홀랑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제1매수인, 얘가 제2매수인.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형태가. 그렇죠? 똑같아져요. 이렇게. 제가 첫날 부동산 이중매매 간단히 설명드렸었죠. 그게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한테 갖고 내가 시효가 완성돼서 등기를 곧 넘겨받으려고 했는데 네가 왜 홀랑 채갔냐?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을은 어떻게 될까? 갑에게만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죠. 무슨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취득시효 유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이런 분쟁이 생길 여지가 크단 말이죠. 갑소유 땅에 을이 시효가 완성이 되었는데 을이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 갑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이렇게 사례 형태의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게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럴 때 갑을 병 간의 법률관계 을은 갑에게 또는 을은 병에게 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집중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오늘 두 가지 유형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뭘 취득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걸 행사하여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넘겨받기 전에 제3자에게 매각을 해버린 경우 요 경우가 분쟁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달쯤 되면 이런 경우 갑을병 간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판례나 대부분의 문제도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 취득시효는요. 점유 취득시효만 있는데 5년짜리 단기 취득시효가 있고 10년짜리 장기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10년짜리는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10년 점유.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10년 점유하는 거고요. 5년은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 동산이죠? 네? 제 거 아니에요. 제가 소유의 의사로, 제가 이거 폭력 썼어요 지금? 안 썼어요. 몰래 점유했어요? 여러분들 다 보실 때 점유했어요? 그럼 저는 이걸 손에 쥐고 있어요. 일단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어요. 소유의 의사도 있어. 몇 년 지나면 돼요? 10년 지나면 제게 되는 거예요. 대신 10년간 쥐고 있어야 돼. 그래서 동산 장기 취득시효 이렇게 됩니다. 단기는 5년으로 줄여주는 대신 뭐까지 요구해요? 선의, 무과실. 무슨 뜻일까요? 이거 제 거 아니죠? 저는 제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악의예요. 근데 모르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식당 같은 데서 신발 잘못 바꾸신 경험 있으시죠? 없나? 내 신발하고 똑같아서 내 건 줄 알고 신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뭐예요? 선의 점유. 네? 이렇게 선의 무과실 점유인 경우는 몇 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공시방법을 갖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건 갖추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만 이거는 점유, 동산은 점유가 공시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나 동산 취득시효는 요건만 갖추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이거는 요건 갖췄다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길 뿐이기 때문에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뭐다? 요거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그래서 시험 문제가 대부분 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집중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취득시효의 뜻하고 유형이 두 가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틀을 딱 잡았습니다. 203페이지 우리 교재에 보면 취득시효,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문을 눈으로 딱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 장 넘기면 기타 소유권 취득 원인이라고 해서 부합, 무주물 선점, 가공, 매장물 발견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부합은 여기 보세요. 아까 첨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죠? 그 첨부 중에 부합, 혼합, 가공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볼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간단히 개념 잡으시면 돼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우리 교재는 지금 뭐 4개만 딱 나와 있는데 먼저 무주물 선점을 봅니다. 무주물 선점. 무주물이 뭘까요? 주인이 없는 물건. 두 가지가 있겠죠. 무주의 부동산과 무주의 동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민법적으로.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라고요? 국유. 결국 무주물 선점에서 말하는 무주물은 뭐만을 말한다? 동산만을 말한다. 주인 없는 동산. 주인 없는 동산을 선점한 사람은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무주물 선점이에요. 유실물 습득은 없는데 지금 유실물이란 잃어버린 물건이죠. 주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유실물 습득은 습득하고 나서 공고를 해요. 주인 나타나라. 개주인 찾아가시오. 뭐 이렇게. 6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공고. 6월. 위에 있는 무주물 선점은 공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주물 선점은 없어요. 왜? 주인이 없어요, 무주물은. 그래서 이름이 무주물이에요. 주인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공고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유실물은 주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인 찾는 일 공고를 해야 되고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반면에 매장물, 이게 무주물일까요, 아닐까요? 땅을 파다 보니까 물건이 하나 나왔어. 무주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매장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주물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해요? 공고. 얼마가 지나야 돼? 1년이에요. 매장물은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과 같은 세 가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존재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취득시효하고요 세 가지 형태를 간단히 개념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재에 부합하고 가공도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첨부라는 제도, 혼화까지 같이 합쳐서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눈도장 이런 게 있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자, 오른쪽 소유권의 효력과에서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반가운 게 나왔어요. 우리 물권법 총론에서 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두 세트가 있다. 점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한 세트,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한 세트. 점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점유보호 청구권, 반환, 방해, 제거, 방해방. 당연히 소유권에도 그게 있겠죠. 소유권의 터잡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게 요건이 달라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소유 앤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누가 뺏어갔어요. 그럼 저는 소유권의 터잡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권의 터잡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전혀 별개의 권리예요.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고 요건도 상이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병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를 규정을 하고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물권에 갖다 쓴다 그랬죠. 그걸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2번에 있습니다. 준용 규정.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었어요. 첫째,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단 질권은 해석을 통해서 인정된다. 유치권은 끝끝내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두 번째, 지역권과 저당권은 214조만 준용하기 때문에 지역권이나 저당권자에게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 방해 제거 청구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네, 그렇게 규정체계에 세 가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고 두 번째 박스가 소유권에 터잡은 거예요. 밑에 준용 규정이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청구권자가 누구였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현재의 물권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땅을 팔아먹은 사람은 더 이상 그 땅 위에 있는 무단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었고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건물 무단 점거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터잡아 명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었죠. 이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기본서에서 쭉쭉 나오게 됩니다. 다만 지금 체크한 거 규정체계, 준용규정, 청구권자, 현재의 소유자,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 소유권이 없으므로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거 정도만큼은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입니다. 자, 한 장 넘겨봅니다. 이제 공동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죠? 자, 세 가지 비교만 일단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 1월달에 3월달 가면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제일 문제가 돼요. 합의하고 총유는 간단히 개념만 잡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는. 오늘은 조금 합의 총유를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합의 총유를 이해하고 두 번째, 공동 소유 중에 합의도 아니고 총유도 아닌 건 다 뭐다? 다 공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도 아니고 총유도 아닌 건 다 공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총유는요. 비법인 사단 구성원 공동소유를 말합니다. 개념은 비법인 사단 구성원의 공동소유. 이때 비법인 사단이란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을 말하는데 권리 능력이 없다라는 건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건 뭘 가질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권리 능력자, 권리 능력자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권리 능력자를 인이라고 불러요. 인, 사람인. 이 인이 둘이 있어요.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이때 자연인은 태어나서 출생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죠. 법인은 등기소에 법인 등기함으로써 법인 등록번호라는 걸 받아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둘 다 13자리. 앞자리 6개, 뒷자리 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법인도 마치 뭐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사람하고 똑같이. 근데 대한민국에서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등기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설립등기. 반드시 등기소 가서 설립등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예외 없이. 이 법인이 둘이 있어요. 사단법인하고요. 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은 재산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장학재단처럼. 재산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고.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게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의 대표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모여있죠. 이 주주가 모여있는데 거기다 법인격을 부여했어요. 전형적인 사단법인입니다. 영리사단법인. 어쨌든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설립등기. 그런데 그 중에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라 그랬죠.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려면 그 단체가 뭘 해야 된다고요? 설립등기. 근데 단체이면서 설립등기를 안 갖추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비법인 사단이라고 불러요. 단체이면서 뭘 안 했다? 단체이지만 뭘 안 했다? 그럼 단체는 또 뭘까요? 단체. 단체라는 게 개념 요소가 뭐예요? 3가지예요. 단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단체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3가지를 개념 요소로 해요. 하나가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 내부 규율.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칙 같은 거 있죠? 이걸 정관이라고 해요. 회칙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성원이 가입도 하고 탈퇴도 하고 그러겠죠. 구성원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구성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단체의 실질 이건 변동되질 않아요. 이런 걸 단체라고 합니다. 대표자가 있고 회칙이 존재하며 구성원이 가입 탈퇴하는 등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단체의 성격, 실질적 성격이 바뀌지 않는 경우를 단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등기하면 사단법이 되는 거고요. 등기하지 않으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종중, 교회, 사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리, 불합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우리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죠. 조기축구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일진회. 일진회 아시죠? 일진회가 뭐예요? 중고등학교에 존재하는 폭력서클이죠. 자, 조기축구회 일진회. 단체예요? 아니에요? 단체예요. 대표자 있어요. 회칙 있고 구성원이 변동되더라도 단체 실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진회. 일장이 있어요. 회칙이 있어요. 탈퇴하면 손모가지를 자른다. 구성원이 들락거리더라도 폭력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기축구회 회장님 계세요. 회칙이 있어. 매주 일요일날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공 찬다. 구성원이 변동되더라도 새벽마다 공을 찬다는 단체 성질은 바뀌질 않아요.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한다? 단체. 그런데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축구장 부지를 샀어. 이게 누구 거냐 말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일진회가 패싸움에서 기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봉고차를 한 대 샀고 쇠파이프를 100개를 구입을 했어. 이 봉고차와 쇠파이프가 누구 거냐의 문제가 생겨요. 자, 땡땡 조기축구회가 산 축구장 부지, 땡땡 학교 일진회가 산 봉고차 및 쇠파이프 누구 거예요? 누구 소유예요? 실제로는 조기축구회 소유죠. 일진회 소유죠. 단체 소유잖아요. 그러나 그 단체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단체 소유지만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무슨 조기축구의 무슨 일진회 소유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공동 소유한다 라고 하게 됩니다. 구성원이.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총유. 자, 이 총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특징. 이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분. 지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존재하면 큰일 납니다. 조기축구회 회장님이 땅 부지를 살 때 90%를 출자를 했어. 지분을 인정하면 축구 시합할 때 조기축구회 회장님이 땅 90%를 차지하고 공을 차. 나머지 회원들은 10%에서만 왔다 갔다 해. 그럼 축구 혼자 하겠죠? 그래서 지분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총유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체 소유예요. 그 단체 소유야. 단체 소유인데 그 단체가 뭐가 없어? 권리 능력이 없어. 그래서 법적으로 그 단체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구성원 공동소유라는 개념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또 총유물 분할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할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걸 총유라고 합니다. 개념 잡았죠? 네, 됐습니다. 합유. 조합체. 조합원 공동소유. 합유란 조합체의 조합원 공동소유를 말합니다. 이때 조합. 민법상 조합. 무슨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협, 협동조합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든가 무슨 뭐 생활협동조합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사단법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단법이네요. 무슨 조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고요? 사단법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조합은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조합은 동업계약관계입니다. 민법상 말하는 조합은 뭐라고요? 동업계약관계. 갑과 을이 1억씩 모아가지고 식당을 운영해. 그럼 갑을이 2억을 만들어가지고 건물 하나 지었어. 합유. 냉장고 들여왔어. 합유. 식탁 들여왔어. 합유.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도 뭐 합유. 이렇게 된 거예요. 조합체 조합원이란 동업계약관계의 동업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동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물건을 샀다. 이게 뭐다? 합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자기가 출자한 만큼 뭐가 있을까요? 지분이 존재하겠죠. 지분이 존재해요. 다만 지분을 다른 동업자와 협의 없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갑이 을을 믿고 을과 동업을 했는데 을이 지가 갖고 있던 지분을 지멋대로 병한테 팔아서 갑이 전혀 모르는 병이 동업관계가 됐어. 갑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반응을 보여주세요. 황당하면 황당하다 이렇게. 황당하겠죠. 하지 마. 네가 알아서 이래 자식아. 뭐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황당하게. 진지하게.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처분을 못해요. 지분은 있지만 처분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 지분은 있지만 지분 처분의 자유는 없다. 두 번째로 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물을 분할할 수 있어야 되죠. 분할할 수는 있지만 자유가 없어요. 합의물 분할한다는 거 아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느닷없이 갑이 냉장고를 반으로 자르재. 이상하죠? 그러니까 합의물 분할이 가능은 해요. 가능하지만 어느 일방이 분할하자라고 자유롭게 원할 수는 없습니다. 총유물은 아예 분할이 불가능하고 합의물은 분할은 가능해요. 언제? 동업관계가 끝났을 때.
끝났으면 나눠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분할은 가능해요. 그런데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합유는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소유 형태를 말하면서 지분은 존재하나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 합유물 분할이 가능하기는 하나 합유물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분할할 수는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합유라고 해요. 이걸 뺀 나머지는 다 뭐다? 공유.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가 있었는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을병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의 땅을 을병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죠. 그럼 을병은 저 땅을 공동 소유하죠. 단체 구성원이에요, 을병이? 동업관계예요? 아니니까 공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속인이 수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은 뭐다? 공유 이렇게 돼요. 또 아파트 복도, 주차장,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죠. 단체예요? 동업관계예요? 아니니까 공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는 합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면 다 뭐로 생각하면 된다? 공유로. 그런데 합유는 계약관계가 있고요. 총유는 회칙이 있어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분쟁이 생기면 이건 계약 내용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얘네는 회칙으로 주로 해결하면 돼요. 안 될 때 민법이 보충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는 단체 구성원도 아니고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 분쟁을 해결할 만한 장치가 없어서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들의 대부분은 어디에 몰려있다? 공유에 몰려있어요. 대부분이. 분쟁도 대부분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발생해요? 공유자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를 물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뭘 물어본다? 공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공유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지분이 존재하고요. 지분 당연히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분 처분 자유가 있어요. 아까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 지분을 다른 동업자와의 동의 없이 함부로 못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공유는 둘 사이에 아무런 동업관계도 없고 단체 구성원도 아니기 때문에 내 지분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둘이 상속받은 땅, 아버님 상 치르고 나서 얼마든지 쪼갤 수 있죠. 분할 자유가 있게 됩니다. 이게 공유의 특징이에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다. 이때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갈래예요. 하나가 지분과 관련된 내용, 또 하나가 공유물에 관한 내용. 이 둘을 나눠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분하고 공유물 자체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좀 전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공유물은 처분 자유가 없어요. 안 헷갈리시죠? 지분을 처분하는 것과 공유물을 처분하는 건 전혀 별개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 지분을 팔아먹는 건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땅 자체를 팔아먹으려면 공유자가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를 공부하실 때는 지분과 관련된 내용과 공유물에 관한 내용들 이걸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분에 관한 내용과 공유물에 관한 내용을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6페이지에 보면 공동소유라고 해서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밑에 지분이라는 게 소유권의 비율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디귿에 보면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내가 땅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이 있다 해서 땅의 2분의 1 면적만큼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6개월을 썼다면 다른 공유자가 6개월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면적만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공유 지분은 일단 공유물 전체에 효력이 미칩니다. 오른쪽 지분은 뭐하고 똑같아요? 소유권과 똑같아요. 따라서 기억
지분 처분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나아가 지분이 침해되면 마치 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와 똑같이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갑을이 공유하고 있던 땅을 을병이 공유하던 땅을 정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럼 을은 자신의 지분이 뭐 예컨대 0.00몇 밖에 안 돼. 그래도 그 지분은 공유 토지 전부에 미치니까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땅 전부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권은 마치 소유권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공유자는 지분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그런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해버리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67조. 그게 양가로 3번에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개념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분과 관련해서 갑을병이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요. 갑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럼 이 갑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그랬죠? 어떤 비율로 귀속되느냐?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3분의 1대 3분의 1, 즉 1대 1의 비율로 귀속이 돼요.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지분을 딱 쪼개서 반반씩 귀속을 시킵니다. 그러면 갑 을병의 지분이 얼마가 돼요? 2분의 1씩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왜? 3분의 1 지분을 반반씩 쪼개면 6분의 1씩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3, 6분의 3, 2분의 1이 돼요.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을도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해요. 그럼 을의 지분이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병에게. 그럼 병의 지분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267조의 터잡아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됨으로써 그 자의 공유 지분이 남아있는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다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공유자의 지분은 숫자 얼마를 향해서 가요? 1을 향해서 가죠. 점점 1에 가까워지잖아요. 이런 현상을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분의 탄력성. 267조. 그 옆에 그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공유물 이용관계라고 되어 있죠? 보존행위라고 해서 수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행위라고 해서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건 보존행위고요. 다른 사람에게 렌탈해서 렌탈비를 받는 건 관리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유물은 보존행위가 있고 관리행위가 있고 다음 페이지 처분행위가 있어요. 자, 이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요.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고요. 처분행위는 공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갑을병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 건물이 있다. 갑을병이 공유하는 건물이 있다. 공유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고친다. 보존행위. 각자가 할 수 있죠. 단 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하면 돼요. 고장난 걸 발견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일단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존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 건물을 임대해. 이게 관리행위입니다. 임대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이 있어. 이 건물을 임대하고자 해. 전원이 동의할 필요 없이 두 사람만 동의하면 임대가 가능해져요. 반면에 팔아먹는 처분행위는 어때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유물 보존, 관리, 처분 이렇게 나눠서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한다. 처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다가 더 이상 공유가 싫어. 그럼 물건 쪼개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한다? 공유물 분할. 이렇게 돼요. 우리 교재는 없어요. 여길 잠깐 보세요. 공유물 분할도 미리 개념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을병이 공유하는 땅이 있어요. 한 필지 땅을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공유 관계가 지겨워졌어요. 쪼개고 싶어요. 갑이 야 공유물 분할하자. 분할 청구를 해요. 그런데 을병은 공유 관계가 좋아. 분할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갑이 을병에게 야 이 땅 분할하자 그랬더니 을병이 싫다 그래. 분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요. 공유자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분할을 요구해요.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분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할 자유라 그랬어요. 분할 자유라는 건 분할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의사대로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가 설령 분할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의 자유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예요. 불분할의 자유는 없어요. 분할의 자유만 있지. 그럼 이렇게 됩니다. 듣기만 하세요. 여기 보세요. 공유자 중 1인이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는 설령 분할을 원하지 않더라도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가 판례예요. 이때 분할 협의라는 건 분할할까 말까를 협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할할까를 협의하는 겁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분할하자! 그럼 일단 분할은 해야 돼요. 무조건. 그게 분할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공유자 중 1인이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분할의 효과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 분할 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는 일방적 권리. 이걸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그랬었죠? 형성권. 기억나세요? 안 나요? 안 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까지 들어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공동 소유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고 합유는 이런 거고 총유는 이런 거다. 이 두 가지는 개념과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둘을 뺀 나머지는 다 뭐다? 공유다. 공유는 이런 게 있다. 지분과 공유물을 나눠서 생각하자. 지분은 공유물 전체 효력 미친다. 지분의 탄력성. 공유물 관련해서는 보존, 관리, 처분 행위를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으로 분할을 어떻게 하는가? 아, 분할의 자유가 있으니까 분할 청구에 의한다. 분할 청구권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다. 형성권이 있다까지. 예? 다 잊어버리시니까 너무 진지한 표정은 짓지 마세요. 나중에 또 반복할 거니까 요 정도 틀만. 일단 요번 순환은 개념만 구별하실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소유권 내용입니다. 자, 소유권까지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용익물권 몇 개 개념 좀 잡겠습니다.